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한때 미국 자동차 산업의 메카였지만 현재는 몰락한 도시 디트로이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디트로이트는 미국 미시간주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미국의 5대5 슈피리어, 미시간, 휴런, 이리, 온타리오에 둘러싸여 있는 수은과 철도의 요충지이기도 하죠. 디트로이트는 모터타운, 즉 자동차 도시라는 별명으로도 유명합니다. 1900년대에는 미국 최대 도시 중 하나로 손꼽히며 포드와 크라이슬러, 제네럴 모터스 등 이름만 들어도 아는 자동차 회사들은 모두 디트로이트에서 공장을 운영했죠. 한마디로 디트로이트는 미국 자동차 산업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도시입니다. 이끌었던 과거형이죠. 지금의 디트로이트는 자동차보다는 높은 범죄율과 빈곤으로 더 유명합니다. 망한 도시, 파산 도시, 유령 도시가 디트로이트를 수식하는 별명이 되어버렸죠. 그도 그럴만한 게 디트로이트는 정말 망했거든요. 2013년 디트로이트 시정부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지자체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파산 상황은 2014년 12월 10일에 끝나긴 했으나 빈곤과 범죄, 그로 인한 각종 도시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죠. 치안은 실종 상태이며 공공서비스도 사실상 마비되었습니다. 도시 전체 주택지의 절반은 버려졌고 일부는 이미 황무지로 변했죠. 폐허가 된 빌딩만 7만 채가 넘습니다. 범죄율은 미국 최고 수준이고 911을 불러봐야 의미가 없고 동네 분위기가 하도 험악한 탓에 경찰 호의 없이는 구급차도 안 오죠. 디트로이트의 공무원은 연금 없는 노후라는 암울한 현실을 살고 있고요. 대우가 이러니 일을 제대로 할 리도 없고 인구도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 래퍼 에미넴이 주연을 맡은 영화 에임마일에 등장하는 디스토피아 도시가 바로 디트로이트이죠. 디트로이트는 어쩌다 이 꼴이 난 걸까요? 디트로이트의 역사는 17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701년 프랑스 장교인 앙투안 드 모라보트 카디악이 51명의 프랑스계 캐나다인과 세운 마을이 지금 디트로이트시의 모체이죠. 참고로 자동차 캐딜락이 바로 이 사람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디트로이트라는 이름은 해협을 뜻하는 프랑스어 디트로이트에서 유래되었죠. 수륙교통이 가장 중요한 운송수단이었던 18에서 19세기 미국의 5대5에 둘러싸인 디트로이트는 모피무역의 중심지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19세기에 들어서서는 노예 해방의 요충지였죠. 남부 흑인 노예들을 캐나다로 빼돌리는 지하철도라는 비밀 결사 조직의 활동지였거든요. 얼마 전에 다루었던 서부 개척시대에 나왔듯이 디트로이트는 서부 개척시대에 엄청나게 번성합니다. 서부의 파리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죠. 180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디트로이트는 미국 최대의 공업도시로 성장했습니다. 디트로이트가 미국 최대의 공업도시로 성장한 배경에는 헨리 포드 또한 빠질 수 없죠. 디트로이트는 마차 산업도 발달했는데 이는 헨리 포드가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공장을 차리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헨리 포드는 자동차 공장이 잘 되자 1903년 포드 모터 회사라는 이름으로 정식 회사를 설립했는데 근대 대량 자동 생산 시스템인 포디즘을 도입하여 자동차 생산에 혁신을 일으켰죠. 이렇게 생산된 모델 T는 생산 단가를 크게 낮춰 부유층의 전유물이던 자동차를 일반 노동자들도 타고 다닐 수 있게 만들었죠. 1920년대 디트로이트는 뉴욕, 시카고, 필라델피아에 이어 미국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가 되었습니다. 1920년대 초에는 포드가, 1920년대 말에는 GM이, 1930년대에는 크라이슬러가 호황을 주도해 나가죠. 자동차 회사들은 디트로이트에서 10개가 넘는 대형 공장을 운영하며 30만 개가 넘는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자동차 회사와 공장에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면서 인구는 엄청나게 늘어났죠. 디트로이트에는 높은 빌딩과 다리가 지어졌고 극장과 쇼핑몰, 호텔도 들어섰습니다. 각종 복지 정책과 시설도 확충되었죠. 1940년대에는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디트로이트는 민주주의 군수 공장이 되었습니다. 탱크와 장갑차를 비롯한 수많은 군수물자가 디트로이트의 공장을 통해 탄생했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유럽과 일본이 초토화되면서 디트로이트의 위치는 이전보다 훨씬 더 독보적이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디트로이트를 떠올렸죠. 모터시티의 부귀영화는 영원히 지속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디트로이트의 몰락은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오기 시작하죠. 하나의 결과에는 수만 가지 원인이 있듯 디트로이트의 몰락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도 가장 주된 원인은 이죠. 바로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공장 노동자들은 노조를 결성해 하루 8시간 노동과 고임금을 요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은퇴 노동자에게도 죽을 때까지 연금과 건강보험을 제공하라는 요구를 했죠. 회사들은 다 지어놓은 공장을 철수할 수도 없고 강성노조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앞에서 했던 말처럼 노동자들은 모터시티 디트로이트의 부귀영화가 영원할 것이라 생각했으니까요.
있습니다. 자동차가 잘 팔리고 품질이 좋다면 문제가 없죠. 하지만 저렴한 데다 품질도 좋은 일본 자동차가 들어와 버립니다. 거기다 1970년대 오일 쇼크가 터지면서 기름값까지 치솟자 연비가 나쁘고 비싼 미국제 자동차는 독일제 자동차와 일본제 자동차에게 완전히 밀려나게 되었죠. 사실 기업이 커지고 국가의 경제 경쟁력이 높아지면 임금이 오르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기도 합니다. 노조와 기업이 중간에서 어느 정도 괜찮은 협의점을 찾으면 될 일이죠. 하지만 당시 노조의 요구는 너무 과했습니다. 결국 디트로이트에서 공장을 돌려서는 도저히 경쟁력을 가질 수 없었죠. 기업들이 선택한 것은 공장 이전이었습니다. 인건비가 저렴한 제3세계나 미국 남부로 이전하게 된 것이죠. 디트로이트는 몰락의 길에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디트로이트 시정부가 부정부패로 얼룩진 것도 도시 몰락에 큰 몫을 했습니다. 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감옥에 가고 기업들이 술렁이자 이전이 쉬운 작은 기업들은 자동차 공장들이 나가기 전에 이미 빠져나가기 시작한 상황이었죠. 공장과 작은 기업들까지 빠져나간 디트로이트는 한마디로 일할 곳이 없었습니다. 실업률은 높아졌다고 말하기도 좀 민망할 수준으로 그냥 취업해서 일하는 사람이 없는 수준이었죠. 일각에서는 디트로이트가 몰락한 원인으로 안일함과 인종 갈등을 말하기도 합니다. 디트로이트와 비슷하게 철강 산업을 중심으로 미국의 산업화를 이끌어온 피츠버그는 현재도 잘 사는 도시입니다. 피츠버그는 철강 산업이 시들해지기 전 산업 전환을 통해 경제 회복을 이루었죠. 지금 피츠버그를 보면 철강과 관련 없는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케첩하면 떠오르는 하인즈도 피츠버그이죠. 디트로이트는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함에 다른 산업을 유치할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인종 갈등은 무슨 소리냐? 디트로이트는 흑인 비율이 전체의 81.6%를 차지하고 있죠. 잘못 이해하면 흑인이 많으면 도시의 치안이 안 좋아지고 망했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건 아닙니다. 단순히 흑인 비율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해결되지 않았던 인종차별 그리고 갈등의 문제였죠. 디트로이트가 발전하던 1900년대 중반까지 많은 노동자들이 디트로이트로 유입되었습니다. 문제는 피츠버그와 다르게 흑인이고 백인이고 가릴 것 없이 디트로이트로 오는 노동자들은 전부 하류층이었죠. 디트로이트에 살던 상류층 백인들은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근무지도 사는 곳도 이들과 전혀 달랐으니까요. 성장 환경이 좋지 않고 돈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든 곳은 어느 나라 인종을 막론하고 슬럼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빈민층이 유입된 디트로이트의 지역들은 슬럼화와 동시에 인종 갈등까지 생겨나기 시작하죠. 거기다 이때는 흑인들에 대한 차별이 아직 남아있던 때였습니다. 흑인들이 디트로이트로 유입되었을 때 대부분의 흑인 가정은 주거지를 얻기 어려웠죠. 백인이 이미 산저만 상태였거든요. 흑인 가정은 백인 가정보다 더 높은 임대료를 내야 했고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살 수 없었습니다. 자동차 공장에서도 2등 시민 대우를 받아야 했죠. 1943년에 패커드 모터스가 흑인 노동자 3명을 백인들과 같은 생산 라인에서 일할 수 있도록 승진시켰을 때 25,000명에 달하는 백인 노동자가 항의 시위를 벌였을 정도였습니다. 백인들은 2등 시민인 흑인들이 같은 임금을 받는 것도 마음에 안 들었고 흑인들 때문에 오른 집값도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빈민층 백인들은 모여다니며 흑인들을 구타하거나 흑인 집에 불을 지르기도 했죠. 당연히 흑인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비교적 소수였을 때는 당하고 있었지만 다수가 되면서 흑인들은 슬럼가를 장악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디트로이트는 흑인들이 주류인 슬럼가와 백인들이 주류인 중상류층 지역이 8마일이 기점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빈민층 백인은 어쩔 수 없이 슬럼가에 살아야 했고 오히려 흑인들에게 차별과 폭력을 당하기 시작했죠. 직장에서는 백인 관리자에게 흑인 노동자들이 차별과 멸시를 당하는 상황이었고요. 갈등이 커져갈 무렵 1943년 6월 디트로이트 인종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폭동의 발단은 어이없게도 루머였죠. 백인 노동자가 흑인 노동자에게 맞았다는 루머였습니다. 백인들은 흑인들에게 폭력과 괴롭힘을 가했고 이때 또 하나의 루머가 퍼져나가죠. 백인들이 흑인 여자와 아이를 강에 던져버렸다는 루머였습니다. 흑인들은 거리로 나서 백인들의 집을 약탈하고 상점을 털고 보이는 모든 것을 불태워버렸죠. 이 폭동으로 34명이 사망하고 현재 기준 300억이 넘는 재산이 파괴되었습니다. 폭동 진압에는 미국 군인들이 동원되었죠. 백인 군인들은 총을 들고 흑인들을 진압했습니다. 폭동은 끝났지만 흑인들의 반감은 사라지지 않았죠. 1967년 7월 백인 경찰이 무허가 술집을 단속해 흑인 80명을 체포한 사건이 발단이 되어 다시 한번 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잊을만 하면 사건 사고가 터지면서 도시의 치안이 불안정해지자 디트로이트 교회에 자리 잡았던 백인들은 아예 도시를 빠져나갔습니다. 빠져나간 상류층 백인들로 인해 걷어지는 세금은 반에 반에 반토막이 나버리고 도시에 구매력 있는 인구가 없어졌으니 상점 상가도 다 망해버렸죠. 도시 전체가 슬럼화되면서 범죄는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력 사건이 나날이 증가하면서 디트로이트는 2010년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 1위로 선정되기까지 했죠. 디트로이트의 살인 범죄율은 2010년대 초반을 기준으로 10만 명당 48명, 남아공의 1.5배에 달하는 수준이죠. 경찰들은 뭐하냐고요? 앞에서 말했듯이 디트로이트는 한번 파산했습니다. 파산 당시 디트로이트는 경찰과 교육, 공공
공공서비스 예산을 전부 줄였고 치안과 생활환경은 더 최악을 달렸죠. 디트로이트의 경찰국장이 치안은 세이프라고 말했을 정도이니까요. 2013년에는 포브스 선정 미국에서 가장 비참한 도시 1위에 꼽혔죠. 그래도 변화의 바람은 불고 있습니다. 디트로이트의 변화는 동성애자들이 이끌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란 말 아시나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저소득층이 주로 사는 낙후된 동네에 그들만의 문화나 혹은 예술가들이 유입되어 동네가 유명해지고 관광객이 늘어나고 집값이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좀 안 좋은 의미로 쓰이지만 미국의 낙후된 도시들은 도시의 번영을 위해 젠트리피케이션을 의도합니다. 미국의 젠트리피케이션을 이끄는 주축이 동성애자들이죠. 도시 자체를 동성애자 친화적이게 만들고 이들이 도시로 유입되게 만들며 자연스럽게 동성애자들이 좋아하는 클럽과 바, 미술관, 갤러리 등 문화활동 관련 산업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다른 도시에서는 차별받는데 디트로이트는 오히려 환대를 해주고 집값도 엄청나게 싸니 마다할 이유가 없죠. 수십 년 동안 공건물로 남아있던 소방서를 개조하여 디트로이트 파운데이션 호텔을 만들었는데 호텔에는 세계 각지의 힙스터들이 모여들고 있죠. 관광객도 늘었고 최근에는 자동차 공장도 다시 들어서고 있습니다. 게다가 기업 입장에서는 넓은 부지를 싼값에 사서 활용할 수 있다 보니 새로운 분야의 산업 공장을 짓기 좋은 조건이죠. 하지만 범죄율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슬럼화된 지역은 여전히 슬럼화되어 있기 때문이죠. 지금도 흑인들이 주로 사는 슬럼가에 가면 여전히 상점가들은 방탄유리에다 여기저기서 시도 때도 없이 범죄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디트로이트는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몰락한 도시 디트로이트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